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초중특수교육과 여러분, 윤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앞서 정서행동장애의 정의에 이어서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분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서행동장애의 분류로 의학적인 분류와 또 교육적, 행동적 장애의 분류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정서행동 장애라고 하면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의 분류와 또 행동적, 교육적 차원에서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정서행동 장애를 분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보이는 특성은 상당히 큰 범위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과 등교 때부터 학교 때까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는 학생들. 이런 모든 학생을 정서행동 장애의 학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서와 행동을 표출하는 개인의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그 유사성과 또 상위성에 근거하여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게 아무래도 정서행동장애 학생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정서장애 행동의 분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우리가 사람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장애의 특성을 분류한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이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나타내는 정서나 행동, 인지, 신체적인 특성들이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범주의 특징을 동시에 보이는 학생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서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보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이렇게 우리가 소수의 범주로 구분하는 일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몇 개의 범주로 구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장애의 분류를 적절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명확하게 이론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면 교사나 전문가, 또 학부모, 사회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또 장애의 원인과 중재 전략의 연구를 좀 더 효율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의 또 개별적인 학생의 요구도 않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분류의 작업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정서행동장애 분류의 체계를 살펴보는 게 맞겠죠? 일단 정서행동장애 분류는 크게 의학적 분류와 교육적, 행동적 차원의 분류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게 전통적으로 학생의 정서행동 장애를 진단하고 하위 유형을 판단하는 역할을 맡아온 사람들이 사실 의료 전문가와 교사들이라는 집단을 고려하며 이것은 되게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학적 분류 체계의 세부 사항까지 우리 특수교육 전문가들이 숙지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학적인 차원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이나 의료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신과 의사들이나 의료 전문가가 아닌 우리 특수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이 또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런 빈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또 다른 우리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정서행동장애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포괄적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을 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므로 또 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분류 체계에도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이나 처리 절차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아이의 문제 행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보호자가 신청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을 하게 돼서 보호자가 사전 동의를 하게 되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 평가를 실시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정해지고 나면 센터에서 진단평가를 실시를 하고요. 그 진단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 타당한지 교육 지원 내용을 결정해서 보호자에게 이제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제 해당 특수교육위원회에게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호자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교육 대상자에서도 아이의 장애 정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아이가 원활한 개별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정서행동 장애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정신의학적 분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SM-5가 있습니다. 의학적 분류 같은 경우에는 정신의학 분야에서 다양한 정신장애를 체계화하고 의사들 간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칭과 장애가 있습니다.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이 학부모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면 정신과 전문의는 학생을 진단하고 학부모를 면담하는 등 일련의 진단 과정을 거친 후에 의학적 분류체계에 따른 진단명을 말해주게 됩니다. 이때 의사들이 사용하는 분류체계는 DSM과 ICD 두 가지가 있는데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SM은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분류체계이고 국제질병분류 ICD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분류체계입니다. 그러나 DSM은 정신과 의사들만 사용하는 정신장애 분류체계인데 반해 ICD는 정신장애만이 아닌 모든 질병을 망라하고 있는 이제 분류체계이므로 정신과 외에 다른 전공의 의사들도 사용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DSM과 ICD는 분류체계가 상당히 유사하고 동일한 특성에 대해 같은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정의할 때에는 ICD에 따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전문가, 교사들에게서는 DSM에 따른 장애명이 더 익숙한 경우가 많아 두 가지를 좀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SM은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분류체계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진단과 분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했죠. 제일 처음에 개발된 게 1952년도 DSM-1으로 시작을 해서 2013년도 DSM-5로 개정이 되면서 정신장애 범주를 나열하면 다음과도 같습니다.
신경발달장애, 조현병, 양극성 및 관련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및 관련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요인, 관련장애, 해리장애, 신체 증상 및 관련장애, 섭식 및 급식장애, 배설장애, 파괴적 장애 및 충동조절과 분행장애. 이렇게 소화기 및 청소년기 주요 장애를 나눠놨는데요. 우리가 먼저 신경발달장애를 보면 신경발달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야기되는 장애로 지적장애나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특정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운동장애를 포함하고 있어요. DSM-5에서는 자폐장애가 신경발달장애 안에 지적장애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 또는 발달에 지장을 주는 부주의 및 과잉행동, 또 충동성의 지속적인 패턴이 몇 세? 12세 이전에 2가지 이상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틱장애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애 하위 유형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반복적으로 또 갑작스럽고 빠르게 나타나는 근육의 움직임이나 소리, 뚜렛장애나 안성 틱장애, 일가성 틱장애 등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는 이제 망상, 환각, 앞뒤가 맞지 않은 언어라든지 긴장증적 행동을 보이거나 정서적 표현을 상실하고 또 사고 및 언어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목적, 지향적 행동의 부재를 나타내는 정신장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극성 및 관련장애는 조울과 조증이라고 하죠. 우울과 조증, 우울과 조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장애로 양극성 장애와 기분순환 장애를 포함하고 있고 우울장애는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계속되는 장애로 주요 우울장애, 분열적 기분조절장애, 기분부전증, 월경정, 불쾌장애 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울장애라고 하면 지속되는 우울함, 이게 계속해서 연결이 돼야 돼요.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 저하, 식사와 수면에 문제가 생기고 불가치감이나 과도한 죄책감을 가진다든지 또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특징적이고 또 분열적 기분조절장애는 발달 수준에 맞지 않은 분노 발작이 말과 행동으로 평균 주 3회 이상 표출되는 일이 1년 이상 지속이 되어야지만 분열적 기분조절장애로 범주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 같은 경우는 특정 대상이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사건이나 일상에 관련된 근심 등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정도의 불안을 경험하는 상태예요. 이 안에서는 분리불안장애나 선택적 한묵증, 그리고 특정 공포증, 그리고 사회공포증, 공황장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리불안장애는 유아 때 나타나는 애착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집 또는 애착 대상, 부모, 거의 부모가 많겠죠? 그런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해 발달적으로 부적절하고 과도한 공포나 불안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선택적 한묵증은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으면서도 특정 사람들에게나 특정 집단에게만 말을 하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는 아이가 학교에서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는 아주 말을 잘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잘 전달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도 선택적 한묵증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의 말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또 학교에서도 또 집에서와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적 한묵증을 가진 아이들은 교육과정을 짤 때 아이들과 어떻게 라포 형성을 해서 대화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정 공포증은 높은 곳이라든지 주사,
동물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상황에 대해 현저한 공포나 불안이 있는 게 속합니다. 사회적 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주목을 받을 만한 사회적 상황에서 심한 공포나 불안감을 느끼거나 또 부정적 평가를 받을 행동이나 불안 증상을 보일까 두려워해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 하고 심한 공포와 불안을 가진 채 이제 견뎌내면서 생활을 하는 게 사회공포증이고요. 강박 및 관련 장애는 강박적인 생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강박적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로 강박장애, 신체 변형장애, 저장장애, 발모가, 피부특기 장애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는 외상이나 재난 사건에 노출된 결과로 무쾌감증, 불쾌감, 분노, 공격성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태로 반응성 애착장애나 탈억제형 사회 관련 장애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가 외상 및 스트레스 요인 관련 장애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섭식 및 급식 장애는 음식의 섭식과 관련돼서 어려움을 보이는 장애고, 배설 장애도 유뇨증과 유분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괴적 장애 및 충동조절 품행 장애도 이게 보면 타인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느냐,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느냐, 반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위협적이고 문제가 되느냐를 나타내는데, 이 안에는 반항성 장애, 간헐성 폭발 장애, 품행 장애, 반사회적 성격 장애, 방화강 도벽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면 각성 장애, 성기능 부전, 성별 불쾌감, 물질 관련 및 중독, 신경인지장애, 성격장애, 변태 성욕장애, 기타 정신질환, 또 약물치료로 유발된 운동장애 및 약물치료의 기타 부작용, 임상적 주의에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 상태로 의학적 분류에서는 22가지로 나눠서 정신행동장애를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적인 분류인 행동적 차원에서 분류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교육적 분류는 행동적 차원의 분류로 범주적 분류 또는 경험적 분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의학적 분류에서는 정신행동장애의 각 유형이 매우 비슷한 특이한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만, 교육적 분류나 행동적 차원에서 보는 분류는 정서와 행동의 문제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매우 심각한 정도로 나타내는 것이 정서행동장애라는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게 틀린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는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의 행동 특성을 모은 후에 수집된 행동 특성 항목들에 대해서 요인 분석과 같은 통계적인 절차를 적용하여 동시에 나타나거나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행동 특성들끼리 한 요인으로 묶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서행동장애 범주적 분류 체계를 보면 보통 반드시 포함되는 두 요인을 외연화 행동 문제와 내재화 행동 문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외연한 요인은 이제 보통 통제 결여라고도 부르고, 공격성이나 반항 행동 등과 같이 개인의 정서 및 행동상의 어려움이 타인이나 환경을 향해 표출되는 상태를 포함하는 것을 외연화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두 범주가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고, 한 아동이 각 범주의 특성을 동시에 볼 수 있고, 또 두 범주에 속하는 특성을 번갈아 가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내재화 요인은 과잉 통제라고도 하고, 우울, 위축, 불안 등과 같이 개인의
정서 및 행동상의 어려움이 외적으로 표출되기보다는 내면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는 상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재화 문제를 가진 학생들은 가시적인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수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 상황에서 사실 교사의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적절한 중재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내재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재화 문제가 더할 수 없이 심해진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극단적인 방법인 자살이라든지 폭력성의 형태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재화된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노력이 사실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나 진단으로는 어렵고 그 학생을 꾸준히 관찰하고 평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더욱더 많이 노력이 요구가 되는 행동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정서 및 행동 문제를 행동 특성에 따라 범주화하는 접근 자체가 이제 교실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을 분류하는데 되게 큰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교실 상황에서는 정신과적 분류에 따라 중재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행동적인 특성에 따라 중재를 하는 것이 우리가 교사들이 지도하기에도 아이들을 교육하기에도 현실적이기 때문에 정서에 우리가 장애가 있다라는 말을 넣게 되면 사실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낙인 효과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서장애라는 말 대신에 내재와 외연화라는 용어로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재를 하자라는 의견도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정서장애 영역을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여 법에 포함시키기에는 모호한 부분이나 개념적인 범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외연화나 내재화로 분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서장애라는 낙인 효과를 줄일 수 있고 또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세분화된 중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덜 받아온 내재화 행동 문제에서는 좀 더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생각해 볼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장애의 공조는 우리가 정생동 장애를 분류하는 대표적인 두 체계를 살펴보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분류 체계가 정교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정서행동 장애 분류가 쉽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장애의 공존 또는 동시 발생 때문입니다. 장애의 공존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 두 가지 이상의 장애 상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용어는 정서행동 장애가 다른 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것뿐 아니라 정서행동 장애에 포함되는 하위 범주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외연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 간에는 유사점보다 상반된 행동 특성이 많지만 상당수의 정서행동 장애 학생들은 외연화와 내재화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재화 장애 특성상 외연화 장애처럼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이는 공격 행동이나 과잉 행동 뒤에 숨겨진 내재화 문제의 공존을 감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서행동 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또 학생의 외연적 행동 이면을 중재할 수 있는 내재화 장애의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실 장애 공존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때에 정서행동 장애의
예방과 중재 노력도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현실? 그죠? 현실이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장애 공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지금 중재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사실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생동 장애를 위한 증거 기반의 실제를 거론하는 데 되게 큰 한계점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 효과성을 점증하는 대부분의 실험 연구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리가 그 대상자가 내재화 또는 외연의 문제를 동시에 가졌는지 또 다른 하위 범주가 함께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험의 결과로 연구 대상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중재가 특정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를 갖게 되고 또 하지만 그 하나의 증거를 갖게 되지만 그 대상자가 공존장애를 가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는 한 그게 그 중재가 외연화의 중재 효과적이었는지 내재화 문제에 효과적이었는지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살펴본 후에 아이들을 중재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정서행동 장애 선별과 이제 분류에서 중점적으로 이번 시간에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선별은 추가의 평가나 교육의 여부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절차라고 한다면 분류는 정서행동 장애의 몇 가지 범주로 나눠서 정서행동 장애를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정신과적 분류와 행동적, 교육적 분류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과 또 특성에 따라서 아이들을 나눌 수 있는 또 정생동을 범주화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분류이기 때문에 DSM과 또 교육적 분류는 정생동 장애를 범주하는데 적합한 분류고 앞으로도 보완해 나가야 될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3차 시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